이재명 이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인터뷰 참.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오만 방지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필연 캠프가 해체한 가운데 마음에 맺힌 게 있다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그를 향했던 표심의 향방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후유증을 딛고 화합적 결합을 이룰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정신머리 발언에 다른 경쟁자들이 일제히 격앙하면서 포문을 연 형국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세가 여전한 코로나19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대유행을 주도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00명에 가까웠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래도 유행의 규모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40명. 전날보다 350명 넘게 늘었고 4자릿수 환자는 100일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비중은 80%를 넘기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글날 연휴 이동량 증가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비해서 폭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사 건수와 역학조사가 늘어나면 환자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휴 여파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연휴 때 검사를 덜 했으니까요. 그리고 역학조사도 그때는 잠시 멈췄으니까 아마 역학조사가 좀 제대로 돌아가면 그만큼 대상자는 늘어날 것이고 그 대상자가 검사를 했을 때 몇 명이라도 이제 양성이 나올 테니까요. 반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접종 속도를 내면서 방역 당국은 조심스럽게 확진자 감소세를 점쳤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접종률이 급상승, 속도감 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감소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을 단풍철 행락객이 급증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방역 긴장감이 일시에 이완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한다면 방역에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해서 일부 시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충북.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1명에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 등 3개 시군의 확진자가 충북 지역 내 확진자의 86%에 달하는 상황.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까지 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시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코인 노래 연습장과 무인 오락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특별 예방 접종센터 운영에도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사업소, 기업 등에 종사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진단 검사 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부산과 경북, 대구 등에서도 40명이 넘는 신규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경우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나왔는데 12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와 구미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경주의 경우 요양병원 관련해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었고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이 감염됐습니다. 오늘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해운대구 소재 목욕장에서 오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지금까지 확진자는 방문자 15명, 접촉자 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확산세가 감소세를 보이지만 가을철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선 간병인 한 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간병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 지난 9일 병원 직원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와 직원 등 54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간병인 1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병인은 60대 중국인 남성 A씨로 지난 5일 첫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다음 날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직접 확진 통보를 받고도 전날 나온 1차 음성 결과만 가지고 남양주시 요양병원에 취업한 겁니다. A씨가 취업한 당일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전수검사도 시행했지만 A씨는 이미 퇴근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입사하신 당일에 보건소 쪽에서 그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대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그 전수검사 대상에서 빠지셨나 봐요. 양성 판정 통보 후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보건소 신고로 수배가 내려졌고 소재가 파악됐을 땐 이미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위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 수배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전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율에 따라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 70%에서 85%까지 단계별로 일상 회복의 수준을 높여간다는 구상인데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2차 접종 위주로 진행돼 접종 완료율은 6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인 70% 접종 완료를 앞두고 정부는 일상회복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3단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70%에서 80%, 85%까지 올라가는 데 맞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를 중심으로 생업시설과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으로 방역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차 접종률이 78.3%에 달한 만큼 한 달 뒤에는 접종 완료율이 80%까지 도달하게 돼 단계별 위드 코로나의 시간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상회복준비위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접종률 외에 의료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은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5%가 됐는데도 싱가포르 같이 치명률이 지금 싱가포르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0.1 수준에서 유지하다 0.6으로 최근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중환자와 사망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방역 수칙 완화를 최대한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하자는 대원칙만 확인됐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큰 틀에서 현 단계가 연장되지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실내 체육시설과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현 체계에서 마지막 단계 조정인 만큼 3주 연장도 고려됐으나 2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마스크를 끼지 않고도 델타 변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론적이란 단서는 있습니다. 접종률만 높아지게 되면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현재 완료율은 61.6%에 달합니다. 이달 안으로 70%를 달성하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쯤 이런 제한이 사라질지에 대해 방역 당국은 접종 완료율 85%를 제시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 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 금지 없이, 영업 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기초 재생산 지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초 재생산 지수가 수두의 수준인 5.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접종률이 이론적 모델에 따라서 85%. 접종 완료율 85%가 되면 방역을 풀고 마스크를 벗어도 델타 변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까지 접종을 마쳐 완료율 85%를 달성한다고 해도 백신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100%가 다 아니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 갖고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지 못해요. 거의 100%마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접종 완료율이 83%에 달하는 싱가포르도 하루 확진자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미접종 그룹이 밀집된 예외적인 사례라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특히 수도권과 인구 밀도가 매우 유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는 전파력도 높고 돌파 감염 사례도 예방접종의 항체량이 떨어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률 상승에 따라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서서히 풀더라도 정부가 또 다른 백신이라고 강조해온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는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회의를 열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의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접종 이후 2, 3일은 안정을 취하고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내 활동 중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상 반응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중증 이상 반응 학생의 예후나 출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8일 저녁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문은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구속 여부, 속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뉴스중에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김만배 씨 이에 앞서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75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검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전격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신문 전 취재진 앞에선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자신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2시간 넘게 진행된 신문에서 검찰은 김 씨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모관계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도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에게서 편의를 받은 대가로 건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정에서 로비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때도 들려주지 않은 파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재판부가 녹취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100종 남짓 준비한 김 씨 측은 변론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을 뇌물로 본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을 했습니다.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전담 판사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이 화천 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 입장문에서 동아일보 보도와 같이 자신이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 대유로부터 어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어떤 근거로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근거 없는 허위 보도나 추측성 보도가 있어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메이저 언론사에서 이미 밝혀진 사안을 외면하고 도를 넘는 악의적 허위 보도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구속이 된 인물이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또 한 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선정 당시 쓰던 휴대전화의 소재를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비 정황 등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된 데다 파손도 심해 별다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재도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옛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구체적인 행방을 확인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과 2015년에도 사용한 휴대전화인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정치권 로비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이나 사진 등 유의미한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새 휴대전화 찾기와 함께 앞서 확보한 휴대전화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9층 높이에서 던져 기기가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우선 외형과 메인보드 등을 단계별로 수리한 뒤 조만간 포렌식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한 차례 체면을 구긴 검찰은 불찰을 인정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 대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승복선언 하루 만에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향후 선대위 합류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경선 후유증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 넥타이를 맨 이낙연 전 대표가 나흘간의 자맹을 깨고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승복선언 하루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지들을 모멸하고 인격을 유린하는 것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물며 지지해 주신 국민을 폄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 이재명 후보를 축하한다는 입장문과도 결이 많이 다른데 향후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본선을 대비한 원팀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이 절차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거고요. 당무의 결정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지지층 가운데 14%만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40%는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택하겠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위로를 전하며 당을 하나로 묶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좀 긴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선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당선자께서는 이낙연 후보님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아직은 이재명 캠프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신머리 못 차리면 당을 해체해도 된다는 발언을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은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등 뒤에서 칼을 꽂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논란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주 지역 토론회에 앞서 당원들과 만나 자신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당장 경쟁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만방자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등에 칼을 꽂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아니, 이렇게 흠많은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모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말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정치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뒤에서 등에서 성 뒤에서 칼을 찌르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윤 전 총장과의 교감설이 돌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더 셋이나 짠 뜻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부터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대 진영의 그 프레임을 갖다 놓고 비리가 많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후보 사이 기싸움 아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 화살을 당 해체로 돌리는 것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설전이나 이런 것이 지지자가 우려할 정도까지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을에 있기 마련인 신경전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곧 있을 토론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따랐던 분당과 탈당 국면을 지켜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선 주자 대리전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냐고 의심했고 검찰은 아직은 수사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나는 잘했다 라고 뻔뻔하게 우겼던 그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라는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모든 게 수사 범주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방어선을 쳤습니다. 야당과 브로커들 결탁된 정관들 있는 요 사건, 이것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윤 전 총장 가족 등이 관련된 수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하며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손준성이 한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뚜렷한 한방 없이 정치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주 경기도 국감엔 이재명 지사의 출석까지 예정돼 있어서 여야의 대선 주자 대리전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 절차와 사유가 대부분 적법했다면서 징계 사유에 비하면 오히려 정직 2개월이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 인사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경론 끝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징계라면서 강력 반발했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게시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 활동을 시사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대선 일정과 맞물려 징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항소하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 측. 오늘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용남 캠프 공보특보는 이미 가처분으로 징계 하자가 있다, 이게 확인된 거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송 자체가 이길 것을 확신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채널A나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귀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일반 고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는 소를 취하했다면은 만약 소를 안 했다면 아예 법원의 판결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국민대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동문까지 나서서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민대 교수회는 투표 끝에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끝내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벌였지만 적극 대응과 비대응 모두 교수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회칙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동 폐기해 주고 학교 측의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 교수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 지난 2007년 제출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증했더니 한 절의 75% 가까이가 다른 논문과 일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국민대는 즉각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5년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학 측 발표에 국민대 학생들은 물론이고 동문들까지 졸업장 2,000장을 반납하며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도 나서 논문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과거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논문 검증 시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유권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학교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대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18일 시한에 맞춰 교육부가 요청한 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값 오름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다만 집값 급등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 전망을 두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두 경제수장.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근 상황만 봤을 땐 일단 홍 부총리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모습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들어 오름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세 역시 조금씩이나마 더딘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한 주 전보다 완만해졌습니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층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가격 오름폭이 둔화된 분위기입니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유동성 축소에 따라 단기적인 안정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선 아예 집값이 하락한 곳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한 달 전보다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겁니다. 다만 나머지 65%는 오른 가격에 거래된 만큼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에 상승률이 약간 주춤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여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돌아갈 때까지는 수급 요인상 상승 요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두 11개 지구의 만여 가구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를 태우며 발을 동동 굴렀던 실수요자들의 호소에 입장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은행들은 다음 주부터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호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5천억 원에 이를 만큼 가계대출은 폭증세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 가계의 부도 위험을 높이고요. 이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금융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값 급등 원인도 가계대출 급증으로 판단한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를 6%대로 잡고 금융기관에 이를 지킬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6%대 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석 달간 전체 금융권이 월평균 6조 3천억 원 대출이 가능하나 이것은 올해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에 10조 5,9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이 속속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했고 전세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마련을 위한 집단 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세자금과 잔금 대출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금융당국도 6% 선을 넘더라도 대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말 되면은 전세 대출, 집단 대출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해주시고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당국이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자 지난 8월 24일부터 전세대출 등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했던 5천억 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5달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나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24.58로 8월보다 2.4% 올랐습니다.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 자체로는 2014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26.8%나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1월 32.01%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두바이는 지난 8월 평균 1배럴에 69.5달러에 거래되었다가 9월엔 72.63달러까지 올랐는데 10월 들어서는 80달러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지난 4월부터 계속 2%를 웃돌았고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2% 중반대로 올려잡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생산 차질과 같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그 공급 측 요인이 경기회복세를 좀 이렇게 좀 제약을 하고 또 물가 상승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수입 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첫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받아들이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구속심사를 앞두고는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해댔고 피해자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하지만 강도살인과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윤성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도 원하지 않을 만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일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이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적시된 데 대해선 이 씨가 정말 죽은 건지 파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주사를 놓는 정도로 건드리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피해자 김모 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살해한 게 아니고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김 씨가 아들 등록금 400여만 원이 필요하다며 채무 변제를 요구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인 이 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는 겁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협박으로 느껴 두 번째 피해자인 김 씨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 추석 변호인에게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들에게 진정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을 변호하지 말아달라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강윤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CCTV 등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 이재명 후보가 본선을 향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대선 대진표 윤곽이 이렇게 잡혀가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은 조금 추세나 흐름을 봤다면 오늘은 조금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국 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 보수 진영, 아무래도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적합도 결과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추석 전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선택의 일부 있다고 해도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그 격차가 이제 점점점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이제 중요한 지지 세력이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의 지지율이 점차 감소해서 사실상 이 홍준표 후보에게 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대별로 놓으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어떤 세대별 차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 그리고 중도층의 확장성을 어느 정도 지금 담보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이제 격차를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것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1위를 이 조사 방식에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중도층 무당층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가 올라간 부분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은 네. 실제 대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홍준표의 상승세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후보, 국한되어 있는 후보군에서 홍준표를 지지한 것,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도 모든 여야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홍준표 후보 스스로 얘기했던 크로스보트라고 하는 뭐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후보를 펼쳐놨을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역선택이라고 표현할 것 없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지지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늘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가해서 따라오는 효과가 이상하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 조사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냥 좀 고착화된 현실이 아닐까. 저는 좀 요약하자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쏙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고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역선택 때문이야 라고 치부할 일 또한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좀 고착화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 윤석열 후보의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 시점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한 4%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밀린다는 조사 결과, 물론 아직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결과입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다른 여론조사는 야권의 후보들이 다수 있는 것을 이제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내년 3월 9일이 되면 거의 양자 대결 구도 또는 뭐 정의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죠. 이렇게 해서 4명이 될 구도가 이제 만들어질 공산이 큰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양자 대결 구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표시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지는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가 부동층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지 못하는 청년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성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미 이제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확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지금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새로 영입된 후보도 아니고 외부 주자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당의 인물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외연 확장성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워낙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서 단언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홍준표 확장성, 윤석열 확장성 간에 큰 차이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묘한 것이 한국이 양당 체제라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유권자 심리도 거기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에서 좀 비주류에 해당한 후보를 좀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더 주류고 누가 더 비주류냐 했을 때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게 민주당도 똑같은 건데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혹시 주류 아닌가 싶으니까 이낙연 후보가 추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에는 금방 당에 들어가는 윤석열 후보가 비주류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거대 양당에 대한 질책의 카드로서 국민들이 선택한 그런 후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한 이후에 기존의 국민의힘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예를 들면 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북 정책에서는 기존 국민의힘하고 많이 다른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국민들은 대북 정책보다는 소위 먹고 사는 문제, 사회경제 정책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부분이 부각되었고 기존의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후보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는 20대에게 지지받기 어려운 요인들이 스스로한테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20대 분들이 과거 20대에 비해서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대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는 뭐 일자리, 부동산, 최저임금, 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이라든지. 근데 권력형 비리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약하고 조국 사태 때도 보면은 다른 문제, 뭐 사모펀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입시 문제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국 사태 때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20대 입장에서도 윤석열 검사에게는 특히 끌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본인이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때 이제 어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왔던 그 층들이 좀 홍준표 후보를 대항마로 선택을 하는 이 흐름들이 일어나면서 20대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 다음에 보실 결과도 이제 SBS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1대1 가상 대결, 물론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접전이긴 합니다만은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기간이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진 결과인데 교수님 대체로 후보가 확정되면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이긴 합니다만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대장동 의혹 때문일까요? 대장동 의혹도 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시너지 효과거든요. 일종의 이제 두 후보가 하나 후보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손을 들어주고 이게 축제 장면으로 가면서 일종의 이제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하는 이런 힘을 모으는 장면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문제 때문에 사실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뭐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며칠을 이제 사실상 늦춰졌던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어떤 상당히 혼란스러움 그리고 당장에 지금 거기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이 여기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경선의 그 장면이 사실상 그 결과로서 이 컨벤션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뭔가 지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부동층화해서 오히려 야당 후보들에게 머물러 있는 이런 장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컨벤션 효과를 못 만들고 오히려 야당 후보들이 앞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또 역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이를테면 당 내에서 원팀을 좀 호소하는 또 그런 효과를 내는데 좀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거든요.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 힘을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낙연, 낙선자로서의 이낙연 후보의 입장 그리고 그의 어떤 위상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패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문제는 뭐 정치적인 인간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패자를 제대로 껴안았을 때 그 원팀이라는 것이 유지가 될 뿐더러 시너지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여러 가지의 자본들과 거의 끝나고 나서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은 항상 그랬던 거긴 한데 네. 그래도 끝날 때는 조금 흔쾌하게 손을 잡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는 후보 같으면 아예 중도에 하차를 하거나 이인재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후보하고 싸울 때처럼 네. 아예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거나 했던 건데 이번은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너무 그 분리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시너지가 났던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제 좀 한국의 정당, 거대 정당이 이질적인 스펙트럼 어느 정도 포괄해야 되는 그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질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으로 인간적, 심리적, 감정적으로도 더 틀어져 버리고 저 후보가 나올 바에는 내가 다른 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반사적인 행동들을 유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다시 진열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마음을 맺힌 게 많다는 얘기를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여야 후보 모두 놓은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32.9%로 이제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상 대결은 쭉 봤고요. 이제 후보들을 다 놓은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야권 후보들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 후보는 이제 다자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표가 이제 갈리게 된 것이지 사실상 저 이제 여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면 18.8%, 13.7% 합치면 오히려 더 높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얼추 예.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양자 대결 구도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주 높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 굉장히 백중세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고 다음 달 초에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지지율 구도가 만들어질 텐데 네. 그때까지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어떤 내부에서의 어떤 논란 이것을 어떻게 잘 잠재우고 수습하느냐.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는 나라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승자가 이걸 포용해 나가는 과정이 시너지 효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당이 후보를 뽑기 전까지 어떻게 여하이 원만하게 이 원팀을 구성해서 힘을 모으느냐가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앞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한 가지 조사 결과가 더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제 적합도인데 요 결과는 잠깐 아껴놨다가 잠시 뒤에 국민의힘 내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주시면 잠시 뒤에 당내 갈등 얘기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경선 후유증 봉합에 나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거듭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한두 위원장 맡으실 생각? 조심하세요. 네, 아직은 빨간불이다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 영상 속에 다 압축이 돼 있는데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봉합 네.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지자와 지도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는 봉합 수순입니다. 이미 그게 예고됐던 게 전당대회 결과 발표될 때 이재명 후보 득표율 50점 몇 %라고 그때 선언이 될 때 이미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낙연 후보는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후보의 손등을 잡았거든요. 이거 축하한다는 메시지죠. 봉합될 거라는 게 이미 예정이 됐던 건데, 근데 그 며칠간의 어떤 불복 분위기로 선회했던 것은 지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유감스러운 현상인데 한국 정치가 리더들이 극성 지지자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이제 그 극성 지지자 없이는 리더들도 뜰 수 없었던 그런 태생적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책임감 있게 내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밟아서 지지층까지도 다 누구로 뜨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또 함께 버무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네. 그 대선 국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어느 쪽이 진영으로 좀 나눈다고 하면 조금 더 말씀하신 강성 어떤 지지층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을 가지고 굉장히 뭐 광신도식이다 이렇게 많이 비하들을 하는데 가만히 네. 둘러보면 각 지지층에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비중을 좀 측정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누가 더 심하다라고 할 일은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타개하는 지도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휘둘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정 싸움 가기 전에 당무위에서 판정이 났을 때 본인이 당인으로서 이것을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겠다. 이건 아마 애초부터 어느 정도 계획에 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극성 지지자들이거든요. 심지어 이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했던 리더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치가 뭐 팬덤 정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 팬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대치를 버리게 되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도 갑자기 버립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좀 유권자 일부의 나르시시즘 현상이다. 팬덤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불복하는 행보를 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지지자가 전체 유권자에서는 비중이 작겠지만 뭉쳐서 집회를 한다거나 뉴스에 난다거나 이런 것들로는 또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얼싸안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숙제로 남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남긴 말 중에 동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조금 강인이 됐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전 대표 측을 좀 끌어안게 나서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또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이낙연 후보의 뜻을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잘 살펴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특유의 화법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도부를 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른 주자를 향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주자보다는 엊그제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해서 뭐 일베와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범여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썼던 것이 굉장히 상처가 됐고 그게 맺힌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낙연 후보도 사실 지지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지자들한테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렇게 해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이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패자 영역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달리는 게 많거든요.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승자 그리고 당 지도부 이렇게 무조건 거의 감싸 안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송영길 대표가 조금 이렇게 좀 성숙되지 못한 발언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범진보 진영이 사실상 이렇게 좀 아울러서 이렇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미 많은 이 범진보 지도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하고 힐러리랑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범민주당계가 다 수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중심의 여권은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지도부의 대응 방식이 좀 아쉽다고 평가하시고 계시는데 특히나 또 이낙연 캠프 쪽의 서른 의원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도부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른 의원이 지나친 감이 있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니 같은 당원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서른 의원이든 이낙연 후보든 패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뭐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중의 모욕을 당했는데 한쪽으로는 강성 친문은 이낙연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마치 굉장히 이제 극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굉장히 밀착한 사람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비문, 비주류 이미지를 좀 획득하는 이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런 한편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수박이라고 공세를 펴니다.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박은 겉은 푸른데 속은 붉은 존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그런 분하고 같이 당을 했다는 것인지 당 대표로도 선출을 하고 국무총리로도 또 그렇게 대통령 임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같은 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금도를 쉽게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배 발언을 송영길 대표가 했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에서 그런 극성 지지자가 있겠죠. 하지만 그 지지자뿐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그런 극성 지지자는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한쪽으로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이런 방법은 굉장히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패배한 이낙연 후보 측에 발언권이 있는 것이다. 이것도 현실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이 원팀인 것을 좀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효과로는 아무래도 이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 또 기자들의 질문도 집중이 됐는데 일단은 이 전 대표가 말을 아꼈거든요. 아직은 네. 답변할 시기는 아니죠. 뭐 지금 끝난 지 며칠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마 일종의 이제 숙려 기간 비슷하게 본인도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범여권의 최대의 과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경쟁자였기 때문에 네. 시간이 흐르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반드시 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이낙연 후보가 좀 빨리 밝히면 당신이 뭔데 빨리 밝히냐라고 당내에서 공격이,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공격이 갈 수 있고, 또 안 밝히면 왜 빨리 안 밝히냐 공격이 갈 수가 있어요. 네.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날 때 이렇게 눈을 밑으로 깔고 있으면은 왜 눈 똑바로 안 보냐 이렇게 혼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왜 어디다 대고 똑바로 쳐다보냐 이런 식으로 혼나듯이 뭘 해도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물밑 조율인 것 같아요. 예, 그 시점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내가 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재명 후보 측이 생각하는 적기, 이것을 좀 잡아주고 계속해서 양쪽이 좀 조율을 해나가면서 적기를 찾아가지고 그때 가서 딱 발표를 하는, 그 시기가 언젠지는 뭐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그런 조율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적기를 찾고 잡는 측도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또 원팀과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 결과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상으로만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이탈이 심각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어떤 후유증의 결과다. 지금 야당 후보들에게 상당 부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40%, 홍준표 후보에게는 30%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 대한 거부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이것이 같은 진영에 머물기보다는 부동층화하는 이런 표시로서 나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3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흐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경쟁자를 어떻게 품어 안느냐, 포용하느냐가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였던 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모아 오느냐. 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현상은 사실상 이 순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또 고착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거나 뭐 실망감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저 표를 저 주사만 놓고 봤을 때 끌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낙연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짜로 훌륭하게 대결을 했다면 내가 적이지만 이낙연 후보의 저런 점은 참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복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그대로 대선을 치를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몸의 일부를 이낙연으로 갈아 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 관계를 위해서라도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추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도자적 차원 말고 지지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 애초부터 좀 무당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낙연 후보가 예전에 이제 대선 주자 1위로 오를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때 보면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쪽에서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은 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긴장을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하나 봤는데, 이 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낸 메시지를 봤어요. 네. 근데 그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이낙연 후보를 칭찬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유민주주의 민주당,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여기저기서 인터넷 용어로 줍줍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잇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팀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뭉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낙연 지지층을 어쩌면 차라리 통째로 무당파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층을 다 얻으면 이긴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 여기서부터 딱 출발을 하는 것, 여기서 전략을 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당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무당파로 보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제 퇴임을 했는데 퇴임 시점과 또 민주당 대선 주자 선출 시점이 맞물리면서 또 역할론이 제기됐는데 역시나 본인은 단칼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선대위에 들어간다거나 역할하겠다는 것에 선을 그은 거예요, 오늘요. 네. 그런데 상황이 항상 뭐 유시민 지금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투수라 할까요? 뭐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하는데 역할을 여태 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범진보 진영의 어떤 후보가 약간 뭐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마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의 문제지 역할은 반드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많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양자 대결 구도 속에 가서 굉장히 이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다면 그런 선상에서 뭔가 문제 해결적인 역할을 누군가에게 필요로 한다면 아마 그런 역할을 본인이 나서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저는 이재명 유시민 결합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 은퇴 직후에 몇 년간의 정치평론가 시절에는 국민적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정치할 때 유시민이었나 싶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게 기점이 좀 이제 특히 그 재작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한 진영 인물로 명확하게 인상이 박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이번 경선 와중에 잠깐 조국 전 장관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는 뭔가 이색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것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련의 줄거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외연 확장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도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단기간에 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 전 이사장이든 이재명 후보든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선에서 본격적으로 간판으로서 결합하는 이것은 좀 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서 객관적 여건이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4강전을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간의 격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갈등의 흐름을 보면 발단은 윤석열 후보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고발사지 의혹에 대한 공세에 대응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당의 해체까지 언급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에게 뭔가 위기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정 상대 후보, 예컨대 이재명 후보라든가 뭐 다른 홍준표 후보라든가 이 굉장히 공세의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는 그런 언행들을 이어가는데 이번 거는 조금 많이 지나쳤죠. 그러니까 이제 버르장머리가 아니라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고 정신머리가 없으면 당을 없어져야 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홍준표 후보의 말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들어온 지 4개월뿐이 안 된 이 당원이
이렇게 당을 몇십 년 된 당을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좀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검찰총장의 인식체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된 설화가 이어지고 그런 연속된 설화가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아주 높았던 지지율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지금의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 부분의 근거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인식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뭔가 이런 어떤 설화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은 안팎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낼 공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화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자체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요즘에 이제 설화들의 내용을 보면 뭐 아프리카다, 뭐 손발 노동이다 등등의 어떤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약자라든가 뭐 안 좋은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뭔가 설명하려는 해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잇따라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제 얘기했던 것도 또 얘기를 이제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 그러려면 때려쳐라. 네. 그렇게 검사들은 언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와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도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쓴다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가볍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당내 다른 후보들도 정신머리란 단어만큼이나 거칠게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좀 들어보죠. 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 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아니 이렇게 흠 많은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모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말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정치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뒤에서 등에서 성 뒤에서 칼을 찌르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사실 윤 전 총장 발언을 듣지 않고 홍준표 후보의 발언만 놓고 봤을 때 1대1 토론할 때 그냥 두지 않을 거야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문제 삼을 수 있는 만한 대목입니다만 이렇게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국민의힘 그 적합도 결과를 잠깐 보관해도 다시 꺼내달라고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경선 과정에 있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화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자체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대선이 좀 5개월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윤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화법에 문제가 있죠. 근데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일부가 좀 자주 비치는 쓸데없이 이제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비유하다가 뭐 비하 발언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하고 경기도 관계 설명하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왜 뒤지냐고 하는데 뒤질 수도 있죠.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 시아버지는 그냥 먹기만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막 도덕적으로 질타하기보다는 이게 악의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면은 좀 본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근데 윤 후보만의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는 검찰총장 같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검사 출신 맞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증거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것부터 막 던지고 보는 그런 어법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이제 교차되는 어떤 환경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공간적인 조건과 시간적인 조건입니다. 공간적인 조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중앙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신입당원입니다. 네. 그러면 신입당원은 사실 이 당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버거워요. 일단은 잘 적응해가지고 이 집안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갖춰나가야 되는데 혹시 본인은 이미 집안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집안 식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신입당원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었다. 이거는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령군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위 후보가 왜 이러나 생각이 들다가도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보면 저러니까 1위 후보를 못 제낀다는 생각도 듭니다. 홍준표 후보 아까 전에 1대1 토론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토론 들어가면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토론이 여의치 않으면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 링 위에선 잘 못하면서 개체량 테스트할 때만 쌤. 네. 네, 막 노려보고 이런 것만 잘하는 권투 선수 같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니 이 당을 어떻게 보는 거냐. 나도 이 당에서 쫓겨나서 새로 들어왔지만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만든 당인데 뭐 또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좀 점잖게 꾸짖는 것이 나았을 것 같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토론회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SNS에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을 보면 윤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충견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경선은 취소시켜야 됩니다. 입당을 하지 못하게 막았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민주당 경선 얘기할 때도 같은 당원들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미나게도 한쪽 당에서 나타났던 나쁜 현상이 시차를 두고 나머지 당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 예,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대선은 우울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좀 좋은 거를 따라 배우든지 안 해본 것을 하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고 이제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또 윤 전 총장이 또 나와바리라는 일본어를 사용해서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인가요?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발언과 관련한 설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앞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싸움, 경선 초기 후보 간의 어떤 기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두둔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두둔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좀 안 두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그냥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 몇 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라지고 후보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놓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말 한마디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저는 계속 만들어질 공산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사는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실망감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뭔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들이 지금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명락대전이라든가 네. 여권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그런 반사 효과가 사라질 때 지지율의 어떤 출렁임도 또 겪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을 향한 여러 갈래의 지금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가족 관련된 어떤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 끝으로 지금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은 지난해에 경론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취소 소송을 윤 전 총장 측이 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예상 외로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때 뭐 본안 소송 대비하고 또 전에 그 가처분 뭐 이런 소송 할 때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고 이게 앞소송보다는 뒷소송이 센 거거든요. 어쨌든 예, 그렇다면은 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의 시도를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소송이 대선 주자 윤석열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결정적인 고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때 것이 또다시 뒤집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격은 분명합니다. 변호사 윤석열,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네. 정치인 윤석열이라면 더더욱이나 타격이 될 만한 것이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2심 판결을 굉장히 좀 고대할 수밖에 없는 이걸 다시 뒤집겠다라고 하는 건데 2심 판결이 그렇다면 언제 날 것이냐. 이것도 대선 레이스와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네.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 한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니까 총장 재직 시절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교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재판부 평가하십니까?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정직 2개월도 가벼운 것이다. 면직까지 가능한 수준의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 사찰 그리고 채널A 관련해서 감찰 수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위법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또 대선 전국과 맞물려서 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참 당이 한심합니다.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후보 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분만이 국민의 제20대 대선 후보가 될 텐데요.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2공항, 4.3, 환경, 관광 뭐 이런 공통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주지사를 하시면서 아주 부패 척결을 잘 하셨고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을 근절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7년 내내 싸웠기 때문에 대장동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에게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3%로 국민소득 5만 불을 이루겠다.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왔습니까? 예.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7년 누계 46%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왜 시간 다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용 주도 성장을 물어봤는데 자,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유승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살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가들 뭐 동생, 형, 뭐 누나 다 이제 집에서 한 몫씩 하면서 주택에는 목동집을 주로 샀어요. 아니 그런데 목동집 사다가 신촌 가서 샀는데 마침 그게 우리 윤 후보님 아버님 댁이에요. 마침 그게 우리 윤 후보님 아버님 댁이에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이 돈잔치를 이렇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가족끼리 돈잔치를 했다. 그런 이런 뜻이죠. 말씀하셨길래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물어봅니다. 예. 윤석열 이름 후보님. 알려 주십시오. 윤석열 제가 조사 좀 후보님. 해볼게요. 예, 지난번에 복지 정책 상대 후보의 숫자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유승민 후보님 참 두 분 일에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마치 당구에 쓰리 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쓰리 쿠션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패소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대선 전국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껏 올렸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유죄 이런 말이죠.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고 그 몰락의 서막이다.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해야 될 검사는 누구냐?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 됐다며 국민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 주자로 만든 국민의힘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부분도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윤 갈등을 거치며 존재감을 키웠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일단은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야권 대선판에도 파장이 일지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중견 건설사가 전남 담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복지법인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인수 추진 당시 특정 건설사에 법인을 넘기는 조건으로 일부 법인 직원들이 현금과 예금 증서, 아파트 등 총 13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복지법인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가격만 2억 원씩 차이가 나는 여러 개의 인수 제안서를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막상 다른 인수 경쟁 업체들의 제안 금액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아예 인수 가격을 대폭 낮춘 새로운 제안서로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사는 금품을 건넨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과는 전혀 무관한 퇴직 위로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의 취재 결과 복지재단을 인수하는 절차도 깨끗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재단을 인수한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금액을 수정해서 제안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복지법인을 인수하는 곳은 입찰 전부터 이미 특정 업체로 정해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과 인수업체 측 핵심 관계자가 전 직장에 같이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라고 해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그 금액을 얘기해서 이제 그때 이제 현금으로 5억씩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이제 합의를 받고. 그런데 당시 입찰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여러 기관과 업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자칫 복지재단 인수가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인수업체는 현금 후원 분야에서 2억 원씩 금액만 다른 여러 장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줄라면은 답안지를 열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안을 한 7개 정도를 같은 답안지를 금액만 다르게 가져와라 해가지고. 하지만 막상 다른 업체들의 제안 금액이 턱없이 낮자 이번엔 아예 금액을 대폭 낮춘 새로운 제안서로 바꿔치기까지 했다고 당시 복지법인 내부 관계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입찰에 참가한 학교 법인의 정량평가 4개 항목 가운데 3개를 0점 처리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업체는 당시 감사로 있던 회장 동생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절차를 거쳐 인수한 뒤 이사장 가족 단 한 명도 복지법인에서 일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사회공헌 차원에서 세워진 복지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금품이 오가고 제안서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사용 크게 늘었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는데요. 관련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중증 전맹 시각장애인 윤정식 씨. 최근 직원 없이 무인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로 결제하도록 한 매장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시작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바꾸고.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겨우 무인 단말기 앞에서 바코드를 찍어보지만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는 어느새 2,800원까지 찍힌 상황. 어머, 3개씩 켜버렸어.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바코드가 몇 번이 찍혔는지, 결제 가격이 얼마인지 윤 씨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시각장애인 대응이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어떤 상품을 결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금액이 얼마큼 찍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왔을 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공공기관이 설치한 무인 단말기는 음성 안내 기능을 갖췄지만 음량 조절이 어려워 지하철 역사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도 망가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물 별 0 샵은 아예 떨어져 나가서 아마 누를 때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무인 단말기 사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8천여 대에서 올해 2만 6천여 대로 2년 만에 3배 넘게 부쩍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대부분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없는 데다 무인 매장이 늘면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는 유리벽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우리도 혼자서 충분히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터페이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무인 정보 단말기를 차별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3년이 돼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인권위에 무인 단말기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넣고 키오스크 사용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 내일은 다시 하늘이 흐려집니다. 또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비가 오겠고 서울 낮 기온이 23도, 대전 20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동은 아침부터, 충청과 호남은 오전, 영남은 오후,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최고 4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6도, 광주 18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